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그리고 사리사 팔랑크스. 이제 그 강렬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대리석의 하얀 기둥에 햇빛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광장의 돌바닥 위로 샌들의 발소리가 은은히 겹쳐지며 청동 갑옷이 한낮의 태양을 쪼개듯 반사하던 자리. 당신께서 그리스를 떠올리실 때 눈앞에 스치는 그 찰나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아테네의 웅변과 스파르타의 규율을 거의 반사적으로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그들이 아닙니다. 북방의 산맥과 강 사이, 아침 안개가 들판을 더디게 벗어날 때까지 숨을 고르던 변방의 왕국.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끝끝내 견디며 먼지와 바람 속에서 기회를 훔쳐보고 마침내 남쪽의 질서를 갈아엎은 그곳. 그리고 한 자루의 긴 창으로 역사의 중심을 비틀어 돌려세운 사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사리사. 그 창끝이 어떻게 전장을 재조립해 고전 그리스의 전쟁법을 낡고 바랜 문서로 밀어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그 이야기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시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남긴 상흔은 도시의 벽돌과 시민의 가슴 모두에 깊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승자의 깃발을 꽂았지만 그 깃발 아래 땅은 곧바로 균열났고 틈 사이로 테베가 몸을 밀어넣어 순간의 패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테베의 광장에도 균열이 번졌습니다. 내부의 갈등, 주변 도시들의 시기, 전쟁 경제가 남긴 피로가 밤마다 등불의 불꽃처럼 흔들렸습니다. 아테네는 다시 바람길을 타려 했습니다. 배전 아래로 에게해의 물결이 반사광을 흩뿌렸지만 항로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가로섰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목재와 광물의 줄기는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항구의 상인들은 손가락으로 주파나를 더듬다 말고 먼 바다의 수평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쪽의 폴리스들은 헤게모니를 차지했다가 다시 잃고 또다시 찬스를 노리며 서로의 발목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이 혼탁한 소용돌이의 장외에서 마케도니아, 산과 평야가 어깨를 맞대고 누운 그 왕국은 남쪽 세력의 간섭, 북서의 일리리아와 북동의 트라키아 부족들의 약탈, 그리고 무엇보다 왕권의 목덜미를 노리는 내부 귀족 가문들의 이권 다툼에 눌려 있었습니다. 국경에 봉화대는 자주 불붙었고 국고의 바닥은 차갑게 드러났으며 호출에 응답해야 할 병력은 웅장해 보이되 속은 헤어질 듯 켜켜이 달아버린 낡은 밧줄 같았습니다. 바람만 세게 불어도 끊어질 듯. 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필리포스가 왕권을 잡자마자 군사 외교 재정 제도의 톱니바퀴를 동시에 물려 돌리려 했던 까닭이 선연해집니다. 그는 문제를 줄 세워 하나씩 도려내는 외과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솟구치는 터진 관정 위로 거대한 밸브를 얹어 압력을 균등히 분산시키며 물길 자체를 바꾸는 설계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급할 때는 한 박자 늦춰 숨을 고르고 가능한 순간에는 번개처럼 찌르는 자. 그 계산된 호흡, 한숨, 정지, 질주, 이 마케도니아의 부상을 우연에서 필연으로 바꾸었습니다. 먼지의 결이 달라지듯 시대의 흐름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모든 답을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는 테베에서 인질로 지냈습니다. 석양 무렵 도시의 성문은 붉게 물들었고 회랑을 가르는 발소리 사이로 군관의 명령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테베는 에파미논다스와 펠로피다스가 새로운 전술의 언어를 짓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특정 날개를 깊고 무겁게 만들어 적의 강점을 비틀어 꺾는 열의 재배치, 보병, 기병, 경장병을 느슨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 움직이는 상상력, 병사의 근력과 규율을 일회성 동원이 아닌 숙련의 자본으로 축적하려는 고집. 패자의 아들이자 포로였던 그 시간은 굴욕이라기보다 육중한 문틈으로 전장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이었습니다. 패왕의 도시가 왜 강한지, 그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훗날 사리사라는 긴 창이 만들어낸 초연결적인 대열의 호흡은 바로 그 배움을 역번역해 자기 언어로 옮긴 결과였습니다. 석검을 만지던 손이 강철을 쥐는 법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왕위로 가는 길은 진창을 헤치며 걷는 밤행군이었습니다. 기원전 359년 형 페르디카스 3세가 일리리아의 바르딜리스에게 참패하자 왕국은 절벽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전 계승권을 둘러싼 이복 형제와 외척의 속삭임이 칼집을 더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테네의 뒷배를 입은 왕위 도전자 아르게우스가 성문 밖에 말을 메었고 북방의 파이오니아와 트라키아 족장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불을 뿜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혼돈을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는 첫 불꽃부터 눌렀습니다. 파이오니아 족장에게는 금과 약속을 내밀어 시간을 샀고
트라키아의 촉수에는 인질과 혼인으로 걸쇠를 걸었습니다. 아르게우스에게는 아테네 병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해 그들의 뒷배를 욕심없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빚진 시간으로 군대를 다시 빚어올렸습니다. 사면으로 흩어진 병사들을 불러 모아 재편성했고 탈주자의 자리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병적에 다시 써넣으며 줄을 맞췄습니다. 왕실 무기고는 밤낮 없이 망치 소리로 떨렸고 부러진 창끝이 새 강철로 바뀌었으며 진흙 묻은 방패띠가 또박또박 새 구멍을 뚫었습니다. 행군의 보폭과 창끝의 각도를 통일하는 훈련이 하루의 리듬이 되었고 전투 전에는 대형과 지휘선을 다시 그렸으며 전투 후에는 귀족들의 충성을 선물과 볼기, 약속과 인질이라는 채찍과 당근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리리아 앞에서 또 한 번의 굴복은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이 찢겨 회복 불가능의 파열로 남는다는 사실. 그 문장은 그의 잠을 짧게 만들고 새벽을 먼저 깨웠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전쟁만이 아니라 돈의 흐름, 그 보이지 않는 강줄기도 지휘했습니다. 북동부 판가이온 산맥과 그 주변의 금은 광맥, 에게로 내려가는 강과 산로, 그리고 바닷길의 관문 도시들을 차례로 움켜쥐었습니다. 엠피폴리스를 손에 넣을 때 성벽 위에 깃발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강가의 배들은 노를 멈췄습니다. 크레니데스를 새로 일구어 필리피라 이름 붙였을 때 그의 눈앞에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닌 국가 재정의 수로망이 도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안정된 화폐 주조와 광산의 조세, 병사의 월급과 말의 사료, 공성장비를 만드는 기술자의 급여와 불꽃 튀는 공방, 창과 머리끈을 실어 나르는 마차의 바퀴살까지 군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능케 하는 피는 결국 은과 금으로 변환된 땀에서 흘렀습니다. 필리포스는 이 자금줄을 움켜쥐는 순간 자신이 야전 사령관을 넘어 국가라는 기계를 설계하고 유지보수하는 총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주조한 금화, 이른바 필리피오는 곧 에게해 전역에서 통용되었고 그의 신용은 먼 도시의 시장과 환전상의 손을 거쳐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시장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동전 더미 속에 왕의 얼굴이 규칙적으로 박혔습니다. 통치는 이미 전장 밖에서도 작동했습니다. 군사 조직의 이름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왕 곁을 둘러싸던 귀족 기마대 헤타이로이는 단순한 호위가 아니라 결정타를 책임지는 전장의 망치로 재훈련되었습니다. 새로 편제된 보병에게는 페제타이로이, 보병 동무들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왕과 전장을 함께 나누는 동무라는 이름은 명예였지만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더 긴 창을 쥐었고 더 가벼운 방패를 팔뚝에 걸었고 더 깊고 촘촘한 대열의 하나의 섬유가 되었습니다. 병참은 행군로에 창고와 교량을 늘어놓아 대형의 굶주림과 지연을 잘랐습니다. 왕실의 시종으로 선발된 귀족 자제들 바실리코이 파이데스는 인질이자 인제군이 되어 충성의 끈과 능력의 사다리를 동시에 구성했습니다. 충성과 보상, 위협과 승진, 네 가닥 밧줄이 서로 꼬여 단단해지자 마케도니아의 군대는 즉흥적 인파가 아니라 분해 가능한 모듈과 결합 가능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되었습니다. 기름 먹인 쇠톱니가 어둠 속에서도 소리 없이 맞물리듯 동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긴 창 사리사의 그림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지요. 필리포스는 더 긴 창이 더 먼 곳을 찌른다는 단순한 산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리사는 전장의 언어 자체를 바꾸는 문법 개혁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쥐어야 하는 길이의 창은 병사의 어깨와 척추에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었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방패는 더 작고 가벼운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뚝에 끼는 작은 라운드 방패는 창의 균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방어를 최소한으로 보장했습니다. 병사들은 오밀조밀하게 정렬해야 했습니다. 앞줄과 뒷줄의 간격은 신체의 절반, 한 발의 절반까지 정밀하게 맞춰졌고 그 간격에 바람이 조금만 더 스며들어도 지휘관의 호령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맨 앞 몇 열의 창끝은 하나의 숲이 되어 적을 맞이하고 뒤의 줄은 그 숲을 지탱하는 줄기와 뿌리가 되었습니다. 앞줄이 꺾이면 뒷줄이 반발 전진에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그 반발은 한 사람의 재빠름이 아니라 수백 명의 합의된 호흡이었습니다. 깊이와 밀도가 유지되는 한 적의 칼과 창은 점점 더 닿기 어려워졌고 설령 비집고 들어온다 해도 이미 5, 6개의 창끝을 동시에 뚫어야 하는 지옥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 대형이 전장에서 회전하고 구부러지고 벌어지고 다시 죄어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깃발이 한 번 기울면 수백 개의 창끝이 같은 각도로 방향을 틀어야 했고 어느 한 병사의 느슨함은 바로 옆 5사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훈련이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필리포스는 이 훈련을 농한기 한철의 노역이 아니라 평생이 투자된 직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붓과 필이 압축된 구령어와 깃발의 각, 손짓의 리듬이 병사들의 근육 속에 새겨질 때까지 그는 지루함이라는 적과 맞붙었습니다. 창끝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번쩍일 때까지, 발꿈치가 같은 흙먼지를 동시에 일으킬 때까지 반복은 전술이 되었습니다. 사리사 대형이 만들어내는 전면의 압력만으로 전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포스는 옆구리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리사의 느린 회전과 밀도의 약점을 보완할 유연하고 노련한 보병 하이파스피스타이가 대형의 측면을 부드럽게 따라다니며 출렁이는 빈틈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가파른 둔덕을 타고 올라 막힌 숨통을 트듯 돌파구를 만들었고, 때로는 성문 앞에 달려들어 사다리를 걸었습니다. 헤타이로이 기병은 쐐기 모양의 대형으로 훈련되어 적의 전열에 미세한 금이 가고 고개가 반뼘 돌아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면에 사리사가 만드는 거대한 모루와 기병이 던지는 망치의 충격, 여기에 투창병과 궁수, 투석병이 보내는 얇지만 끊임없는 비바람의 압박이 겹쳐지면 전장은 하나의 공정 라인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고정 압박 고리비, 옆과 뒤에서는 포위 갈라치기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파괴였지만 그 파괴의 잔해 위에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그러나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 남는 것은 깃발의 그림자와 새로 짜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기술은 공성전에서 더 또렷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무거운 공성탑이 천천히 그림자를 끌고 나아갔고, 더 빠르게 조립되는 공성 사다리가 성벽 아래에서 숨가쁘게 자라났습니다. 강철 목과 가죽으로 보강한 바퀴는 돌길을 덜컹거리며 버텼고, 발리스타와 투석기의 활시위는 돌과 쇠를 더 멀리, 더 깊숙이 날려보냈습니다. 도로와 교량은 무겁고 길어진 장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다져졌습니다. 그 축적의 끝에서 도시 국가들이 마지막 보루로 삼던 성벽의 신화는 조금씩 부식되어 갔습니다. 그냥 참아내면 언젠가 적이 지치리라 믿던 안도의 시간, 필리포스는 장비와 현장 기술, 그리고 돈으로 그 시간을 잘라냈습니다. 새벽의 성벽 위에서 파수병이 들었던 바람소리는 이제 공성 장비의 바퀴와 줄의 삐걱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교의 회전문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필리포스는 칼과 혼인, 선물과 위협, 연회와 맹세를 번갈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아페이론처럼 많은 동맹을 맺었지만 동맹이란 언제든 뒤집히는 얇은 가죽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맹과 동맹 사이의 박음질을 유심히 살피며 올가미가 느슨해지는 지점마다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리리아와는 공세가 아니라 혼인의 매듭으로 휴지선을 만들었고, 에피로스와는 결혼으로 피를 섞어 뒷문을 단속했습니다. 테살리아에서는 채무를 떠안는 은인의 얼굴로 다가가 그 대가로 말의 평야와 병참의 관문을 확보했습니다. 성문을 부수는 데 능숙했지만 성문 앞에서 괴짝을 열어 상대의 욕망을 반으로 접게 만드는 일에도 능했습니다. 아테네를 상대할 때 그는 정면 충돌 이전에 그들의 벗과 식민지 혹은 항로의 작은 매듭부터 풀거나 끊었습니다. 전장의 끝이 평화의 시작이라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필리포스는 알았습니다. 전장에서 이겨도 도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평화의 테이블에서 결국 새 칼집을 열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전장과 연회를 같은 호흡으로 운영했습니다. 잔을 기울일 때는 다음 전투의 길목을 떠올렸고, 창을 겨눌 때는 다음 협상의 의제를 떠올렸습니다. 와인의 표면에 흔들리는 등불의 불꽃처럼 그의 계산은 늘 두 겹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정치는 내부를 향할 때 더 날카로웠습니다. 귀족 가문들은 왕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혜택을 갈망했습니다. 필리포스는 그 갈망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왕이 뿌리는 토지와 노획물, 잠시 맡기는 요새의 지휘권과 변방, 소도시의 관리직은 전공과 충성의 저울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실리코이 파이데스 제도로 귀족 자제들을 궁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인질이면서 학교였고 구속이면서 사다리였습니다. 그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왕의 식탁과 사냥터, 훈련장과 작전실을 오가며 한 사람의 취향과 한 나라의 방향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충성의 고리가 촘촘해지자 반역의 동기는 효율의 언어로 포장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배신의 계산은 매 순간 미래의 손실로 환산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부상은 이렇게 다층적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대승으로 탄생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의 작은 발걸음, 개선된 보급품의 묶음 하나, 새로운 도로의 교각 한 틀, 광산에서 올라온 따끈한 원광의 무더기,
젊은 병사의 반복된 창 밀기 훈련, 단정이 찍힌 화폐의 왕상, 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행군이었습니다. 그 행군의 선두에는 늘 같은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잣대로 가르고 적절할 때 더디게, 필요할 때 번개처럼 움직인 사람,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그는 눈발 섞인 바람 속에서도 고삐를 단단히 쥐었고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창끝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림의 외곽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변방의 왕국을 단숨에 중심으로 밀어올린 왕을 떠받치는 군대, 군대를 먹여 살리는 재정과 땅을 굳히는 외교와 혼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호흡으로 묶는 훈련과 제도. 그렇다면 이 복합체를 실전에 올렸을 때 전장을 실제로 지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긴 창의 숲, 사리사 팔랑크스 자체입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그 대열을 해부할 것입니다. 사리사의 길이와 무게, 손과 어깨의 위치, 열과 간격의 기하학, 깃발과 구령의 규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이파스피스타이의 기동과 헤타이로이의 쐐기 돌진, 공성 장비의 느린 굴림과 맞물려 고전 그리스의 전술서를 낡은 지혜로 밀어냈는지 실제 전투 장면 속으로 당신과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 창의 숲을 가르는 바람 소리, 쇠와 쇠가 스치며 내는 낮은 윙윙거림, 말발굽이 흙을 때려 올리는 둔탁한 타금, 심장의 박동이 그 모든 소리에 박자를 맞추는 순간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지요.